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뭐 우리가 달고 있는 그거죠. IT, 반도체, 금융, 지주 이 친구들이 좋다고 하고, 다만 여기서 약간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곳을 예상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특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많이 하락하는 냉탕이고요. 코스닥은 너무 뜨거운 온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장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금요일입니다. 빨리 보고 10분 내로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조정이 슬슬 끝나간다.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파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공포가 느껴지는 장은 앞으로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KB증권은 지금 이때까지 시장을 눌렀던 요인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걱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 버블, 요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환율 좀 잠잠해지고 있고 금리 인하 오히려 이제 또 한다고 하고 AI 버블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쏙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우리를 눌렀던 요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다시 우리의 시간이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챙겨 가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코로나 시고 20년부터 21년 차트입니다.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모습, 차트가 기가 막히게 한번 떨어졌다가 오르고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는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가 오르고 떨어졌다가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한 번 더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100% 똑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길게 박스를 만들고 쭉 지나다가 몇 개월 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내겠구나.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내년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 온다는 건데요. 어코시, 어차피 코스닥의 시간이다. 앞으로 몇 달간 제가 밀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년에 한번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맨날 코스닥 기리시 뭐 좋다고 해봐야 뭐 누가 믿겠습니까? 제 생각 말고 전문가들의 생각을 보자면은 KB증권은 이제 코스닥 랠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코스닥은 1분기에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있죠. 이 금리 인하는 미국에서는 러셀의 강세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의 강세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때문인지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는데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코스피를 완전 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코스피도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을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된다면은 코스닥 쪽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코스피 막 쭉쭉 올라갈 때 내 주식은 안 올랐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 쏠림이 그런 거죠. 하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몰려있고 시가총액이 낮고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 등등 그 친구들이 앞으로는 폭발적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진짜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이 단어가 분명 내년 초에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고 코스닥만 좋냐? 그럴 리가 없겠죠. 코스피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합니다. JP모건의 내년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가 5천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한국을 최우선 비중 확대로 두었고요. 지금보다 지수가 31%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지배구조 개혁이 코스피 재평가를 유발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뭐 우리가 달고 있는 그거죠. IT, 반도체, 금융, 지주 이 친구들이 좋다고 하고, 다만 여기서 약간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곳을 예상했는데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이쪽은 힘을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우리는 금리 인하는 바이오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반대 이야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간다.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랜만에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15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대신 시기는 2030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뒤라는 거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것이며 그 돈은 다시 증시를 위로 올릴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이제 12월 아니겠습니까? 12월부터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은 반대 이야기도 있는 법이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 하나는 내년 미국도 매우 밝다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뷰는 다양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말까지 상승 여력이 5%도 안 된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올해는 멀티플 확대 및 기업의 실적 성장세가 S&P 500을 15%나 끌어올렸지만 하지만 내년에는 멀티플 확대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세만 나타나면 5%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요. 지금보다 20%나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도 또 내비쳤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5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일단 내년 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투자 의견 하향. 뷰는 다양하다는 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이버에 대해서 좋다, 미래의 성장성까지 확보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키움증권은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본질적인 네이버의 폭발력은 AI에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가 너무 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성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달성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주식은 장기 투자만 답은 아니겠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기대감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초에 증시가 쭉쭉 올라갈 때 네이버도 한 30만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네이버에 이러한 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17% 배당 어때? 겨울입니다. 배당의 시즌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배당 기대감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DS투자증권의 목표가를 98,000원으로 올리면서 대규모 배당 기대가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12,000원에서 14,000원의 배당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 수익률로 보면 무려 15%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내년도 고배당 정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은 배당락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사고 오히려 배당 주는 배당락일 그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배당 받고 하락하면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7% 상승. 다음입니다. TPU 그것도 하이닉스가 잘해. TPU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지금 삼성전자가 수혜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하이닉스도 당연히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구글의 TPU에도 하이닉스가 HBM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누가 이기든 하이닉스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삼성전자도 당연히 다같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누가 AI 대장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로봇 ETF가 7%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러한 소식이 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산업 현장에 수천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다고 하네요. 자, 로봇의 시대 생각보다는 느릴 수 있겠지만 또 생각보다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그랬듯 로봇도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는 그러한 미래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명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3%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삼성그룹에서 모든 계열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열심히 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예시를 보자면 삼성 디프렌 디스플레이 공정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조선에 관련된 로봇을 개발하고요. 게다가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보조 로봇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 웰스토리 급식이죠. 여기서도 로봇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이 레인보우와 손잡고 자동화 로봇 개발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고 그 수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캠 정상 영업합니다. 2주 전이었나요? 깜짝 거래 정지가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했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빠졌던 엔캠. 하지만 배터리 1위 업체죠. CATL. 여기랑 대규모 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CATL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총 1.5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에 오늘 엔캠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인 여행객은 실제로 많이 오고 있을까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죠. 또 최근에는 한일령 때문에 한국에 오는 중국인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방한 관광객 수는 173만 명이고 그중 중국인은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왔고 1등이죠. 그리고 일본인 또 생각보다 많네요. 31만 명이고요. 대만인 또 많습니다. 16만 명. 다음으로 4등이 미국인으로 14만 명으로 미국인 또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국인만 보자면은 작년보다 20%나 늘어난 수치. 다만 아직 2019년 10월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년쯤 되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부부는 통장 관리를 각자 합니다. 예전에는 통장을 합치는 게 미덕이었죠. 결혼할 때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사실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뭐 각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희리과 생활비 통장에 각각 돈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대세라고 하는군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임 통장 개설수를 보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뭐 친목, 여행, 동호회 아니면은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같이 돈 모아서 놀러 가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60%까지 떨어졌고 가족 생활비나 데이트가 나머지 40%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